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왜 현재 세계 경제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빚으로서 이런 경제를 돌릴 수밖에 없는지, 왜 임금은 오르지 않고 소득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왜 자산 버블이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비 부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이클의 시작을 보통 베이비 부머의 탄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베이비 부머들이 탄생을 하기 전에 일단 뭐 잠깐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승전국들은 아주 이제 짜증이 났기 때문에 이 독일의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웠던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했는데, 독일은 당연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돌리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학 원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됐던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감자 하나를 사기 위해서 트럭에 현금을 이제 다발로 싣고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고, 이런 절망적인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면서 히틀러라는 이제 괴물이 나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히틀러가 뭐 그냥 독재자이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텔러는 엄연히 이제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힌 이제 리더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이 명암이 있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는 이게 파시즘이나 어떤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역사적인 선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이 또다시 발발을 했고, 결국에는 또 독일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세계 전쟁이 끝나고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승전국들이 1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이제 얻은 거죠. 독일을 이제 무작정 싹을 밟아버리려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이제 무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로 세계 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전쟁 배상금보다는 이제 세계 경제를 재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이제 통화 시장도 바뀌게 되고,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거죠. 금에 연동이 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마샬 플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달러를 전 세계에 살포를 하고 이제 세계 경제를 빠르게 이제 재건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죠.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이제 인구 손실이 엄청 났다는 거죠. 이제 군인 포함해서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가 컸던 거고, 이 부분 역시 이제 회복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인구 생산에 들어가게 됐던 거고, 그게 지금 현재의 베이비 부머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인구 구조 속에서 이제 비중이 제일 크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 7,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인구의 20%를 좀 넘는 수치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 베이비 부머가 어떤 하는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 경제 사이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시대에 한꺼번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건데,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양복을 사고, 이런 모든 소비 활동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은 이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공급과 수요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소비가 많아지면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지금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1970년대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둘은 엄밀히 말하면 좀 성격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통화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게 가장 크고요. 1970년대는 이제 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구 구조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거였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엄밀히 말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생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그때 인플레이션은 엄밀히 말하면 큰 차이가 있고, 근데 1970년대가 이제 더 힘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또 오일 쇼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공급망 이슈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크게는 한 세 번 정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겪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악명이 높았던 게 이제 폴 볼커가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죠.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이제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동 시장인데, 똑같은 시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노동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노동자의 풀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굳이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알아서 밑에서 경쟁을 스스로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양질의 노동력을 이제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과 자본이 이제 스위치를 하게 되는 이제 자본의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80년대부터 그게 이제 현재까지 쭉 이어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노동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베이비 부머가 이제 똑같은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또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2차 브레튼 우즈, 페트로달러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점점 그 싼 노동력을 찾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혜택을 입었던 게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 레이버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성들마저도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이 더 심해짐으로써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기술 발전인데, 뭐 PC라든지 인터넷, 4G 같은 이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 발전은 항상 임금 디플레이션을 불러왔었죠. 왜냐하면 이제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R&D나 이런 데 돈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적용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노동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실질 임금을 보면 사실상 1970년대부터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197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거의 플랫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실제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좀 암울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산층 이하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블루칼라 직업들이 많이 이제 아웃소싱이 되면서 이제 선진국에서 중산층들은 블루칼라 직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임금은 실질 임금은 계속 멈춰 있거나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흐름이 계속해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였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떠냐라고 보면 앞으로도 조금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금을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다. 임금이 너무 높다. 임금이 낮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목적으로는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그 올라간 게 실제로 가격 상승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 가치가 그러면 그대로냐, 임금이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 임금의 개념인 거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예시를 보면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9%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년 대비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을 똑같이 보면 5, 6%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금이 오르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야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다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베이비 부머의 탄생으로 시작된 그 지금 한 7, 80년 정도의 이 슈퍼 사이클이 지금 또 변화를 맞고 있는 게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습니다. 낮은 상황에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70년대에 밀물처럼 들어왔던 노동력이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그 밑에 세대들은 그만큼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충원이 되는 게 더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 임금이 점점 더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쇼크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탈중국을 이제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지목이 된 게 이제 인도나 동남아 혹은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프렌드 쇼어링, 뭐 리쇼어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레이버 아비트라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에 맞춰서 이제 기술 발전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PC나 뭐 인터넷, AI 같은, 특히 이제 AI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기대감이 높냐면 생산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이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그럼 그거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들어가서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요. AI가 뭐 나온 게 처음은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의 또 베이비 부머가 은퇴한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또다시 이런 내러티브를 강력하게 얻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 발전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소였기 때문에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점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을 통한 어떤 자본 증식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그러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제 유입이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